일요일 새벽이면 저는 늘 일찍 깹니다. 눈을 뜨면 묘하게 가슴이 먼저 분주해져요. 아들 집에 가져갈 미역을 물에 담그고 양파와 대파를 손질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국물은 좀 더 시원해야 애가 잘 먹지. 팔에 힘을 줘 미역을 쫙쫙 씻어내고 소고기 핏물 빼서 참기름에 살짝 볶아 냄새를 잡았어요. 끓어오르는 소리에 맞춰 불을 낮추고 물을 큼직하게 썰어 툭툭 넣으니 국물이 단박에 달라지더군요. 저는 그때마다 좀 웃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도 시험 보는 날도 시련하고 말이 없던 밤에도 늘 이국이었거든요. 김치전은 얇게, 잡채는 파프리카를 조금 더 넣어 색을 살렸습니다. 멸치볶음은 고추를 반만 넣어 매운맛을 잡았고요. 이 정도면 한 주는 든든하겠다 싶었죠. 보냉 가방은 늘 그렇듯 제 어깨엔 조금 과한 무게였지만 마음은 가볍더군요. 버스에 오르면서 문득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 사는 모습이 다 비슷하다고들 하지만 저는 가끔 제 마음이 너무 한쪽으로만 기울었나 싶기도 해요. 그래도요, 아들이 잘 먹고 웃으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게 제 자랑이고 제 하루였으니까요. 배를 누르고 현관 앞에 서서 잠깐 숨을 고릅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는 휴대폰을 잠깐 들여다보더니 고개만 들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그래, 알겠다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습니다. 저 말투. 저도 압니다. 낯가림이 심한 아이라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어요. 부엌으로 가니 테이블 위엔 리본이 곱게 묶인 과일 바구니가 떡하니 놓여있더군요. 알아요.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보내신 거죠. 그 바구니 옆에 제 보냉 가방을 내려놓는데 이상하게 제 가방이 허름해 보였어요. 괜히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제 방식대로 하면 되죠. 냉장고를 열어 칸칸이 반찬통을 넣었습니다. 칸이 딱 맞게 채워지면 묘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빈칸 없이 가득, 허전함 없이 든든. 그게 엄마 마음이지 싶었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나오며 머리를 극적였죠. 엄마, 벌써 오셨어요? 내가 잘 먹으면 된다.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바쁜지, 요즘 잠은 괜찮은지. 그런데 아들은 벌써 시계를 보더라고요. 엄마, 나 회사에 잠깐 들렀다 와야 돼요. 그래, 바쁘지. 팀장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미역국 뚜껑을 살짝 열어 냄새를 맡아보며 말했어요. 국 식기 전에 한 숟갈만이라도 먹고 가. 아들은 국자에 떠서 후후 불며 한 입 먹더니 웃었습니다. 역시 이 맛. 그 한마디면 저는 됐어요. 정말로요. 거실 쪽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는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저도 식단 바꿔보려고요. 저는 살짝 머뭇거렸어요. 그래? 그럼 김치는 빼고. 아, 그건 좋아요. 남편이 좋아하니까. 묘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것 같지만 제게 아닌 그런 마음이 있지요. 가끔은요, 저는 식탁 위에 놓인 그 한 그릇의 자리를 확인하려고 사는 건가 싶더군요. 현관을 나서는데 며느리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응, 엄마. 과일 바구니 잘 받았어. 어휴, 예뻐라. 목소리가 한 톤 밝아졌어요. 그 밝음을 들으며 저는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아, 오늘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말자. 괜히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버스창에 비친 제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전 괜찮다고,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하다고 마음을 다독였어요. 저는 제 시간을 아들에게 덜어주며 살아왔고 남은 시간을 제 자신에게 돌리는 법은 배우지 못했거든요. 이 나이가 되도록요. 집에 도착해 보낸 가방을 비우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엔 잡채 대신 연근조림을 해볼까? 이를테면 그런 계획이 저를 앞으로 밀어주곤 했습니다. 나의 내일은 늘 누굴 위해 무엇을 만들 것인가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친구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또 갔다 왔니? 응, 뭐 별일 없었어. 영희가 한숨을 쉬더군요. 알아. 근데 순자야, 너도 내 밥 좀 챙겨 먹어. 저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내 밥은 대충 먹어도 돼. 애들 밥이 더 중요하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전화 끊고 밥을 한 숟갈 넣는 순간 문득 생각이 스쳤어요. 내 밥 한 숟갈이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날 밤 늦게 단톡방에 사진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같은 곳이더군요. 며느리와 며느리 친정이 함께 찍은 축하 사진이었어요. 저는 손가락을 멈췄다가 굳이 이모티콘을 하나 눌렀습니다. 케이크 모양. 그리고 휴대폰을 뒤집었죠. 그냥 그런 밤이라고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그 말이 입에서 습관처럼 나왔죠. 그런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하더군요. 괜찮다고 말할수록 어딘가에서 작은 금이 자라납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금이 소리 없이 넓어지고 있었다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주 장보기를 메모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미역, 무, 소고기 양지, 연근, 간장, 참기름. 그리고 조그맣게 하나 더 적었어요. 생일 문자. 누구의 생일이냐고요? 제 생일이요. 굳이 알림까지 해둘 건 없지만 스스로라도 기억해두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챙겨주지 않으면 제가 저를 챙기면 되니까요. 그게 조금 쓸쓸해도 괜찮다고 저는 또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 하나를 품고요.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같은 방향으로만 마음을 빌려주면 안 되는구나.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곧 알게 될 거였어요. 조금만 더 지나면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햇살은 따뜻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서늘했죠.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오늘 날짜 옆에 제가 적어둔 작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일. 스스로 적어두고도 괜히 쓸쓸하더군요. 그날만큼은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배달 문자, 보험 안내, 통신사 이벤트. 정작 기다리던 이름은 끝내 안 뜨더라고요. 점심쯤 되니까 스스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요즘 애들 다 바쁘지. 기억 못할 수도 있지. 그래도 마음 한켠이 자꾸 뭔가를 기대하더군요. 저는 미역국을 끓였어요. 스스로를 위한 조용한 생일상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국이 끓는 냄새 속에서도 휴대폰은 여전히 잠잠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쯤 참다 못해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일하는 중이니? 엄마. 왜요? 오늘은 뭐하고 지내나 해서. 아, 회사죠 뭐.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아니, 그냥 오늘 엄마 생일이잖아. 그 순간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 엄마 생일이었네요.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오늘 회의가 많아서요. 그 말 끝에 들려온 키보드 소리. 제가 송금할게요. 맛있는 거 드세요. 뚝 통화가 끊기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떴어요. 입금 10만 원. 박민준. 그 숫자를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 생일 축하해요. 그 한마디가 듣고 싶었던 거죠. 식탁 위에 놓인 미역국은 벌써 식어 있었어요. 그릇을 옮기며 괜히 혼잣말을 했죠. 그래도 송금까지 했네. 바쁜데도 챙기긴 하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목이 메이더군요. 그날 저녁 부엌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얼마 전 며느리 생일 때였죠. 온 가족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웃으며 식사하는 사진이 단톡방에 올라왔어요. 우리 지혜 생일 축하해요. 꽃다발, 초 켜진 케이크, 명품 가방 상자. 그 사진 속 제 아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이불 속에서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그래, 며느리 생일은 중요하지. 아들은 결혼했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눌러 담았죠. 그런데 오늘 제 생일에는 아무도 아무 말도 없었어요. 심지어 단톡방에도. 괜히 서운함이 한 덩어리로 올라왔습니다. 그래도요, 전 그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서운해하지 말자. 아들은 바쁘고 며느리는 집안일로 정신없겠지. 그 말을 반복하면서도 이상하게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밤이 되자 친구 영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생일 축하해, 순자야. 오늘은 내 날이잖아. 그 짧은 문장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그래도 한 사람은 기억해줬네. 답장을 쓰며 손이 떨렸어요. 고마워. 내 생일을 기억해줘서. 그날 밤 저는 혼자 케이크 대신 식은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뜰 때마다 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몰랐다 해도 괜찮아. 그래도 한 번쯤은 기억해줬으면 했는데. 그리고 문득 떠오르더군요. 아들이 어렸을 때 제 생일이면 종이꽃 한 송이를 만들어주곤 했어요. 색종이로 접은 조그만 카네이션, 그게 세상에서 제일 예뻤는데요. 그 아이가 이렇게 커서 이제는 돈으로 마음을 대신 전하네요. 그게 세상이라면, 그게 어른이라면. 저는 이제 조금씩 배워야겠죠. 받는 것보다 내려놓는 법을요. 휴대폰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불을 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작은 화면이 자꾸 제 쪽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불 꺼진 방 안에서 그 불빛 하나가 오래도록 남더군요. 그게 어쩐지 제 마음 같았어요. 꺼지지 않는 미련 같은 그런 불빛이요. 저는 그날 이후로 깨달았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꼭 화로만 남는 게 아니라는 걸요. 서운함도 오래 쌓이면 조용히 굳어버립니다. 마치 냉장고 속 식은 반찬처럼요.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맛이 변해버린 거죠. 그렇게 제 마음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단단해지는 건지 굳어가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다만 그날 이후로 전 무언가를 조금 덜 기대하게 됐습니다. 그게 슬프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편하기도 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생일 선물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마음은 내가 챙기자. 짧지만 진심이 담긴 그 다짐이 제게는 작은 위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새로 산 수세미로 싱크대를 닦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아직 나를 돌볼 힘이 있잖아. 그때는 몰랐어요. 그 평범한 하루가 제 인생의 균열이 시작된 날이었다는 걸요. 그 조용한 금이 점점 커질 거라는 것도. 저는 아직 모른 척 웃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였어요. 저녁에 밥을 먹다가 가족 단톡방 알림이 연달아 울리더군요. 평소엔 조용하던 방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사진이 많았어요. 하나씩 열어보니 푸른 하늘 아래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하얀 모래, 야자수, 리조트 수영장. 그리고 그 사이에서 활짝 웃고 있는 제 아들, 며느리, 그리고 노년 부부 한 쌍. 캡션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장인어른 칠순 여행인 제주도.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손이 잠깐 멈췄어요. 아, 제주도구나. 그렇게 가까우면서도 저는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젊었을 땐 먹고 살기 바쁘고 나이 들어선 혼자 뭐하러 가 하며 미뤘죠. 그런데 제 아들이 저기 있었어요. 누군가의 사위로, 누군가의 가족으로요. 사진 속에선 제 아들이 장모님께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나도 저런 여행 한 번쯤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그날 밤 괜히 마음이 꼬여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제주도 잘 다녀왔어? 아, 네. 너무 좋았어요, 엄마. 공기도 맑고 숙소도 괜찮았어요. 그 말투가 한결 밝았어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 웃으며 물었죠. 그래, 다행이다. 엄마도 언젠가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다. 순간 전화 너머로 약간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들이 짧게 대답했죠. 엄마, 이번엔 장인어른 칠순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말은 이해했어요. 정말 이해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전화가 완전히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들렸어요. 또 뭐래요? 매번 챙겨드리는 것도 힘든데 솔직히 부담돼요. 우리도 우리 생활 있잖아요. 그 목소리 며느리였어요. 확실히 들렸어요.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매번 챙겨드리는 게 힘들다고요? 뭘 매번 챙겨줬다는 건지. 그리고 내가 뭘 그렇게 부담 줬다고. 반찬 해다 주고 청소해주고 명절이면 새벽부터 시장 가서 장 봐서 음식하는 게. 그게 부담이었나요? 가만히 서 있는데 귀가 멍멍하더군요. 전화기에서 멀리 들리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 그리고 끊기는 소리.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착, 내가 집착을 한 걸까?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가 그저 보고 싶어 전화한 게, 반찬 해주고 싶었던 게 그들에게는 귀찮은 집착으로 보였던 걸까요? 그날 하루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청소하다 말고 걸레를 놓고 TV를 켜도 눈에 들어오질 않았죠. 이상하게도 그 말이 계속 마음속을 긁었어요.
매번 챙겨드리는 것도 힘든데. 그 말 한 줄이 제 오랜 시간들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더군요. 그날 밤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누가 연락하더라도 오늘은 듣고 싶지 않았어요. TV에서는 여행 프로그램이 나오더군요. 제주 바다를 드론으로 찍은 화면이었는데 그 파란 물결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수없이 그 바다를 꿈꾸었는데 이제는 그 바다조차 나와는 상관없는 세상처럼 보이더라고요. 나도 한 번쯤은 가보고 싶었는데 그 말을 혼잣말처럼 내뱉으니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그냥 이유도 없이요. 이젠 뭐가 서운한지도 모르겠고 누구 탓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그저 마음이 푹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휴대폰을 덜 보게 됐어요. 단톡방에 뭐가 올라와도 눌러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또 마음만 상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그게 제 방식의 방어였죠. 그 대신 묘하게 집안이 더 조용해졌어요. 라디오를 틀어놔도 마음이 울렸고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 게 점점 버거워졌어요. 괜히 밥맛이 없어서 반찬을 남기고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소리 없는 집이라는 게 이렇게 외로운 거구나. 그리고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괜찮다는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입에 익었던 그 말이 자꾸 막히더라고요. 괜찮지 않은 걸 괜찮다고 하던 내가 지쳤나 봐요. 저는 그렇게 서운함을 삼켰습니다. 삼키고 또 삼키다가 마음속에 작은 덩어리가 생겼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커지더군요. 그리고 그 덩어리가 제 삶의 모양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래, 나도 이제 조금은 달라져야겠네.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그땐 저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부터 움직였어요. 냉장고 문을 열자 반찬통이 줄맞춰 있었죠. 고등어 조림, 멸치볶음, 불고기, 미역 줄기볶음. 아들 입맛에 맞게 늘 하던 레시피대로 만들었어요. 며느리 입맛은 조금 짜다고 했지만 아들은 이게 좋다 했거든요. 보냉 가방을 들었을 때 순간 허리가 끈하고 당기더군요. 그래도 괜찮다 싶었어요. 이제는 몸이 좀 익숙해졌으니까요. 오늘은 버스를 타지 않고 아들네 아파트까지 걸어가 보기로 했어요. 날씨도 맑고 바람도 선선했으니까요. 그냥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날따라 신발끈이 느슨했는지 계단을 한 칸 내려가다 발이 헛디뎌졌습니다. 아! 순간 세상이 한 바퀴 돌아가는 것 같더군요. 몸이 옆으로 쏠리며 쿵 하고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무릎은 바로 터지고 발목은 묘하게 꺾였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다들 급히 어딘가로 향하더라고요. 겨우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조금 넘어졌어. 어디서요? 아파트 계단에서 발목이 좀 아파서. 그때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많이 다치셨어요? 아, 그래도 괜찮으시면 다행이네. 저 지금 중요한 회의라 끝나고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호음이 들렸어요. 뚝 끊겼더군요. 그 짧은 통화가 그렇게 오래 남을 줄 몰랐어요. 주민 도움으로 근처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고 말했어요. 다행히 뼈는 안 부러졌는데 인대가 좀 많이 늘어났네요. 깁스는 해야겠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나이 들면 이런 일도 있죠, 뭐. 하지만 마음속에선 자꾸 그 통화가 맴돌았어요. 괜찮으시면 다행이네. 그 말 한 줄이 어쩐지 너무 차갑게 느껴지더군요. 병원 복도에서 깁스를 하고 있는데 문득 며느리 생각이 났어요. 작년에 며느리가 발을 삐었을 때였죠. 그날 아들은 회사에서 조퇴까지 했어요. 손수 운전해서 병원 데려가고 퇴근 뒤엔 죽까지 끓여줬어요. 며느리는 SNS에 올렸죠. 우리 남편 최고. 그 사진을 보며 저도 그땐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저렇게 서로 아끼며 사는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요? 깁스한 발을 조심스레 들며 병원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간을 보니 3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아직도 연락이 없더군요. 그냥 혹시나 하고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아직 병원인데. 그제야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엄마. 지금 회사에서 나왔어요. 잠깐 들를게요. 그렇게 3시간 반 만에 아들이 나타났어요. 양복 차림 그대로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죠. 엄마 괜찮으세요? 깁스하셨어요? 응, 의사가 일주일 정도 쉬라네. 다행이다. 그래도 큰일 안 나서 다행이에요. 저 회사 다시 가봐야 돼요. 그 말에 저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아들은 제 손을 한 번 잡더니 금세 일어나 나갔어요. 그 손의 온기가 사라지기까지 불과 몇 초였어요.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 길 창밖이 뿌옇게 번져 보이더군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발목이 욱신거리는 통증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죠. 나는 이 아이에게 뭐지? 그 말이 저절로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엄마라는 이름, 그게 이제는 무게도 의미도 다 사라진 걸까 싶더군요. 집에 도착해 보낸 가방을 열었어요. 미처 전달하지 못한 반찬들이 아직 따뜻했어요. 고등어 조림 냄새가 퍼졌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비리게 느껴졌어요. 아들에게 전하려고 만든 음식인데 이제는 그저 식은 반찬이 돼버렸네요. 손끝이 차가워지더군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오래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들여다본 건 아들 얼굴뿐이었는데 그 아이는 이제 나를 보지 않는구나. 그런데 이상하게요, 서운함보다 허무함이 더 컸어요. 내가 믿어온 사랑이 이렇게 한순간에 비어버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그동안 쏟아온 마음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날 제 안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끝의 시작이었는지 혹은 시작의 시작이었는지 모르겠지만요. 다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로 저는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침 그렇게 평소처럼 반찬을 만들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리더군요. 이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그 질문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어요. 그날부터였어요. 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게 깁스한 발목은 아직 부어 있었어요. 의사는 쉬라고 했지만 쉬는 게 더 괴롭더군요. 할 일 없는 집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마음을 더 쓸쓸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영희. 예전 직장 동료이자 요즘은 제가 유일하게 마음 터놓는 친구예요. 순자야, 뭐해? 그냥 누워 있었지. 발목을 좀 다쳤어. 에이, 또 아들 내 갔다가?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너 그거 매주 가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번엔 또 뭐 때문에 다친 거야. 저는 결국 참았던 말을 다 쏟아냈습니다. 넘어진 얘기, 병원에서 혼자 깁스한 얘기, 아들이 회의 핑계로 서둘러 나가버린 얘기까지요. 말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자꾸 떨리더군요. 영희야, 나 진짜 너무 서운했어. 며느리가 다쳤을 땐 회사까지 조퇴하고 병원 데려갔는데 나는 깁스한 채로 택시 타고 혼자 집에 왔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영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자야, 나도 똑같았어. 3년 전까지. 너도? 응. 나도 딸한테 그랬어. 일주일에 3번씩 반찬 싸서 갖다 주고 빨래해주고 청소까지 했지. 근데 하루는 그러더라. 엄마, 제발 좀 그만 오세요. 저희도 저희 방식이 있어요.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숨이 막히더군요. 영희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그날 나 멍하니 주저앉았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더라. 근데 돌이켜보니까 잘못은 없었어. 다만 내가 착각을 한 거지. 이제는 걔 인생에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걸 그걸 인정 못했던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묘하게 차분했지만 그 안에 오래된 상처가 묻어나더군요. 그날 결심했어, 순자야. 자식은 키울 때만 내 자식이야. 결혼하면 그때부터는 남이야. 남이라니 그래도 자식인데? 제 말에 영희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자식은 자식이지. 근데 이제 며느리가 주인이야. 그 집 살림, 그 집 질서, 그건 걔 몫이야. 우린 그냥 손님처럼 가야 돼.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넌 그 이후로 진짜 안 가? 처음엔 힘들었지. 한 달 동안 휴대폰만 붙들고 울었어. 그런데 신기하게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 내가 걔 인생에서 빠지니까 나도 내 인생이 생기더라고. 그 말이 가슴을 세게 때렸어요. 내 인생이 생긴다 그 말이 낯설게 들렸어요. 나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였고 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었는데 나 혼자서의 인생이라니 그게 가능할까 싶었죠. 순자야. 영희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너 지금도 그 집 반찬 걱정하지? 냉장고에 뭐 부족할까봐 신경 쓰지?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며느리가 아직 요리 서툴잖아. 그거 봐. 그게 내 병이야. 병이라니? 돌봐야 마음이 편한 병. 근데 그거 고쳐야 돼. 안 그러면 평생 그 집 그림자처럼 살다 끝나. 그 말이 너무 아프게 꽂혔어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제 삶의 전부였는데 그걸 병이라 말하니 숨이 턱 막히더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영희가 아주 부드럽게 말했어요. 순자야, 내가 아들을 너무 사랑한 건 알아. 근데 사랑도 적당해야 해. 지나치면 부담이 되고 고이면 썩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돼.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집착이라는 단어가 며칠 전 며느리 입에서 들었던 그 말처럼 가슴을 찔렀거든요. 영희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쉬어. 그리고 한 번만 너 자신을 위해 뭐라도 해봐. 꽃을 사든 카페에 가든 여행을 가든 그게 시작이야. 통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파스 냄새 사이로 친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자식은 키울 때만 내 자식이야. 결혼하면 남이야. 처음엔 서운했는데 점점 그 말이 현실처럼 느껴지더군요. 나는 평생 엄마였지 순자로 산 적이 없었구나. 그걸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깁스한 발목을 올리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 하늘, 붉은 노을빛이 집안까지 스며들더군요.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그래, 나도 이젠 좀 내려놔야겠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손톱을 정리하고 서랍에 묵혀둔 향수를 꺼내 뚜껑을 열었어요. 가볍게 뿌려보니 어색한 냄새가 났어요. 그 향이 낯설었지만 묘하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긴 시간 동안 묶여있던 매듭이 살짝 풀리는 느낌이었죠. 그날 친구의 한마디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씨앗처럼 심어졌어요. 나도 나를 좀 살아야겠다. 그게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의 아주 조용한 시작이었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몸이 무거웠어요. 발목은 거의 다 나았지만 마음이 낫질 않더군요. 그래도 일요일이니까 평소처럼 반찬을 준비했어요. 손이 습관처럼 움직였죠. 고등어를 굽고 두부를 지지고 김치를 덜어 담았어요. 하면서도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오늘까지만 하자. 보냉 가방을 메고 아들네 아파트로 향했어요. 계단을 오르면서 문득 영희의 말이 떠올랐어요. 자식은 키울 때만 내 자식이야.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래도 아들 집 앞에 서니 본능처럼 웃음이 나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문이 열리고 며느리는 평소보다 조금 딱딱한 표정이었죠. 저는 밝게 웃으며 가방을 들었어요. 응, 반찬 좀 했어. 고등어도 있고 김치도 새로 담았어. 아, 근데요, 어머님. 그녀가 말을 이으며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반찬 안 가져오셔도 돼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묘하게 무거워졌어요. 그래? 왜? 요즘 남편이 식단 바꿔서요. 제가 주로 다이어트식으로 만들어서 어머님 반찬은 좀 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콕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말했죠. 그래, 그럼 청소라도 해줄까? 지난번엔 창문이 좀 뿌옇던데.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청소도 괜찮아요. 어머님 오시면 제가 신경을 좀 쓰게 돼서요. 정리 다 해놨는데 또 바뀌면 남편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 말이 끝나자 잠시 공기가 멎은 것 같았어요. 저는 말없이 서 있었죠.
그녀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그 안엔 확실한 선이 있었어요. 이제부터 이 집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그런 말투였어요. 그래, 그럼 내가 언제 오면 될까?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오해했을까 싶어서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덤덤히 말했어요. 명절이나 어버이날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한마디에 제 속이 조용히 무너졌어요. 명절, 어버이날. 그 말은 곧 그때만 오라는 뜻이잖아요. 5년 동안 주말마다 반찬 싸서 오고 청소하고. 그게 이제는 불편한 존재가 된 거구나 싶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예의 바른 표정으로 말을 덧붙였어요. 요즘 어머님도 바쁘시잖아요. 그게 서로 편할 것 같아요. 그 말이 참 잔인하게 들렸어요. 서로 편하자는 말은 사실 이제 그만 오세요라는 말이더군요. 그 순간 거실 쪽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오셨어요? 민준이 방에서 나왔지만 며느리 눈치를 보며 머리를 극적였어요. 엄마, 지혜 말대로 하세요. 엄마도 이제 좀 쉬셔야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쉬어야지. 그치만 이건 좀 두고 갈게. 그리고 보낸 가방을 조용히 식탁 위에 내려놨습니다. 그 안에는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손대지 않은 따뜻한 마음 그대로의 반찬들이요. 아들은 냉장고를 열며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엔 그냥 전화만 하세요. 요즘은 배달 반찬도 많아요. 그 말을 듣는데 왠지 숨이 막히더군요. 배달 반찬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낯설고 차갑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그 집을 나설 때 며느리가 문 앞까지 따라 나왔어요. 어머님,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동안 신세 많이 졌어요. 그녀의 미소가 예의는 있었지만 따뜻하진 않았어요. 마치 이제 그만이라는 문장을 예쁘게 포장한 웃음이었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눈물이 터질 뻔했어요. 누가 보면 괜히 오버한다고 하겠지만 그 순간엔 제 존재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엄마라는 이름, 가족이라는 자리, 그게 이렇게 가볍게 정리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질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보낸 가방을 열었어요. 텅 비었어요. 대신 마음이 가득 비어버렸더군요. 주방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손끝엔 아직 김치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그 냄새가 그렇게 아프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5년간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이었구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헌신하고 스스로 밀려나고 그게 엄마의 숙명이라 믿었던 제가 참 어리석었어요. 그날 밤 밥도 먹지 못했어요. 냉장고 안반찬들을 하나씩 꺼내다 결국 다시 넣었어요. 이젠 그 냄새조차 버겁게 느껴지더군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한쪽으로만 마음을 줬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그날 제 인생의 방향이 조용히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한 첫걸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반찬용 재료들이 가득했어요. 무, 미역, 두부, 멸치, 다듬어둔 쪽파까지. 하나하나 꺼내서 싱크대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가만히 바라봤죠. 내가 이 재료들을 사러 다니며 얼마나 부지런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순간 그 시간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 대신 웃음이 났어요. 이제 이 재료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지더군요. 저는 과감하게 봉지를 열고 하나씩 버렸어요. 물을 반으로 자르던 칼끝이 순간 멈췄지만 다시 힘을 줘서 싹둑 잘랐어요. 이제 그만하자. 이걸로 끝내자. 그 말이 제 안에서 계속 울렸어요. 싱크대에 쌓인 재료들이 점점 비워질수록 냉장고 속 공간이 커져갔어요. 그 빈칸을 보는데 그게 마치 제 마음 같았어요. 이제야 좀 숨이 트이는 것 같았죠. 잠시 후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동안 아들한테 먼저 전화 걸고 먼저 안부 묻고 먼저 챙기던 사람이 바로 나였죠. 오늘은 그걸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가락이 잠시 떨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죠. 짧고 담담하게 문자를 썼어요. 민준아, 너희 말대로 엄마 이제 반찬 안 갖다 줄게. 청소도 안 할 거야. 너희도 바쁘고 엄마도 바쁘니까.
그 문장을 쓰고 전송 버튼을 누르는데 이상하게 손끝이 따뜻했어요. 마치 오래 묵은 먼지를 털어내는 기분이었죠. 문자를 보내고 나니 잠시 후 전화가 왔어요. 민준이. 그 이름이 화면에 뜨자마자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전화가 왔지만 전 그냥 그대로 두었어요. 이제는 나부터 챙기자. 그 말이 제 속에서 계속 떠올랐어요. 그날 밤은 오랜만에 TV를 켰어요. 드라마가 나왔는데 내용은 기억도 안 나요. 다만 화면 속 주인공이 웃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 따라 웃게 되더군요. 그 웃음이 참 어색했지만 오랜만에 제 얼굴에 표정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니 눈가에 잔주름이 유난히 또렷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뻐 보였어요. 그래, 이게 나구나. 처음으로 제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는 집 근처 복지관을 검색했어요. 경로당 프로그램, 노래교실, 등산 모임. 이런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동안 수없이 지나쳤던 포스터였는데 이날은 유난히 반짝였어요. 그래, 나도 한번 가보자. 그렇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기요, 노래교실 아직 신청 가능할까요? 수화기 너머의 젊은 직원이 반갑게 웃더군요. 아, 가능하세요. 매주 수요일 오전이에요. 그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설렜어요. 점심을 먹고 동네 산책길을 걸었어요.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럽더군요. 그동안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늘 누군가의 반찬 생각만 했는데 오늘은 그냥 나무 그림자를 봤어요. 하늘이 이렇게 높았나 싶었어요. 다음 날엔 등산 모임에도 등록했어요. 이름을 적는 손이 떨렸지만 그 떨림이 두려움보단 설렘에 가까웠어요. 혼자 가셔도 괜찮아요. 직원이 말하자 저도 모르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혼자 익숙해지려고요. 집에 돌아와서 그날의 일정표를 냉장고에 붙였어요. 노래교실 수요일, 등산 금요일, 그리고 그 아래에 제가 손으로 쓴 한 줄. 나를 위한 시간. 그걸 붙이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냉장고엔 늘 아들 가족 사진만 붙어 있었는데 오늘은 제 이름 석자가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박순자. 그 글자가 그렇게 당당하게 보일 줄은 몰랐어요. 창밖을 보니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그 빛이 제 방 안까지 스며들더군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63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선택했구나. 그 문장이 마음 깊숙이 내려앉았어요. 이제야 제 인생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나로서의 하루.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 바람 속엔 이상하게 자유라는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그제야 알겠더군요. 놓아야 비로소 내 손이 비고 빈손으로야 비로소 나를 잡을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내 인생의 문을 다시 열었어요. 그날은 노래교실 다녀온 날이었어요. 웃음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죠. 노래 한 곡 부르는데 그렇게 속이 시원할 줄은 몰랐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 가사 한 줄이 괜히 제 얘기 같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으니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 통, 두 통, 세 통. 화면엔 민준 이름이 계속 떴어요. 처음엔 무시했어요. 그런데 부재중 전화가 15통을 넘기니 속이 조금 이상해지더군요. 무슨 일 있나 싶어 잠깐 망설였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아니야. 늘 내가 먼저 받아줬잖아. 이번엔 그냥 두자.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소리에 깜짝 놀라 문을 열었는데 아들이 서 있었어요. 양복 차림 그대로 표정은 다급했죠. 엄마, 왜 전화 안 받으세요? 뭐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저는 담담하게 웃었어요. 아니, 그냥 바빴어. 바쁘셨어요? 그래, 요즘 노래교실도 다니고 등산 모임도 신청했거든. 민주는 얼떨떨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낯설었어요. 우리 엄마가 바쁘다고. 그런 표정이었죠. 그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엄마, 그건 좋은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세요? 김치 떨어졌는데 전화해도 안 받으시니까요. 저는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마트에 팔던데.
요즘 맛있더라. 엄마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아니, 진심이야. 요즘 김치 진열 코너 보면 종류도 많아. 배추도 아삭하고. 민준이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엄마답지 않잖아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냥 너희 말대로 거리 두는 거야. 그 말에 아들이 멈칫했어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더니 조용히 의자에 앉더군요. 엄마,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아니야. 정확히 그런 뜻이었지. 민주는 난처한 듯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어요. 엄마, 지혜도 그냥 편하게 지내시라는 뜻이었어요. 그렇겠지. 그럼 나도 요즘 어른답게 해볼게. 나도 내 생활하면서 편하게. 제 말투가 너무 담담했는지 민주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물었어요. 엄마, 혹시 화나셨어요?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화? 아니야. 그냥 이제 알았을 뿐이야. 그가 머리를 극적였어요. 근데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평소처럼 하면 안 돼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민준아, 사실 나도 매주 너희 집 가는 거 힘들었어. 그 말에 아들이 눈을 크게 떴어요. 힘들었다고요? 그래. 몸이 힘든 것도 있었지만 더 힘든 건 마음이었어. 내가 가면 지의 표정이 굳고 내 눈치도 같이 굳고 그게 나는 늘 미안했어.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고.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저를 한참 쳐다봤어요. 엄마 진짜 화나신 거예요? 화가 아니라 결심이야. 이제부터는 내 몫의 인생을 살 거야. 그 말이 끝나자 집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아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럴 수도 있지. 너희는 늘 내가 그대로일 줄 알았잖아. 민주는 잠시 창문 밖을 보더니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엄마, 저도 좀 생각이 짧았어요. 그 말이 의외였어요. 하지만 전 굳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물컵을 닦으며 말했죠. 그래, 생각은 할 수 있지. 근데 행동으로 보여줘야 알지. 아들은 더 할 말이 없는 듯 잠시 서성이다가 말했어요.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있지.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뭔데요? 그냥 내 행복. 그 한마디에 아들이 고개를 떨궜어요. 그 표정이 마치 어린 시절 혼날 때 같았어요. 그때랑 똑같이 눈을 피하면서도 제 옆에 서 있더군요. 엄마, 저 진짜 바보 같아요.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그 말에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잠시 후 아들이 일어섰어요. 엄마, 다음엔 전화 꼭 받을 거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 아들이 현관문을 나가고 문이 닫히는 순간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무겁던 공기가 서서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야 정말 내 공간, 내 시간 같았죠. 거실에 앉아 커튼 사이로 저녁 햇살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참 따뜻하더군요. 처음으로 외로움이 아닌 조용함을 느꼈어요. 이제 내 인생이 조금씩 다른 색으로 칠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게 맞는 거야. 서로에게 부담이었던 시간은 끝났고 이제야 진짜 나를 찾는 시간이 시작된 거야. 그로부터 2달쯤 지났을까요? 요즘 제 하루는 눈 떠 있는 순간마다 새로워요. 이전엔 눈 뜨면 반찬부터 떠올랐는데 이제는 그날 뭘 할지가 먼저 떠오르죠. 오늘은 병원 동기들이랑 점심이지. 그 말만으로도 마음이 들뜨더군요. 오랜만에 다시 만난 옛 병원 동료들, 서로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웃음소리만은 그대로였어요. 야, 순자, 너는 변한 게 없다. 아니야, 나 주름 많아졌어. 그래도 눈빛은 그때 그 간호사 맞네. 그 말에 웃음이 터졌어요. 어쩌면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순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 그게 그렇게 반가웠어요. 식당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들이 물었어요. 넌 요즘 뭐 해? 나? 그냥 노래교실 다니고 친구들이랑 산도 좀 타. 와, 잘 지내네. 너 예전보다 얼굴이 훨씬 밝아졌다. 그 말이 낯설게 들리지 않더군요. 정말 그랬으니까요.
요즘 제 얼굴엔 오래 묵은 그림자가 없어요. 아들, 며느리 눈치 대신 제 기분을 먼저 봅니다. 며칠 뒤엔 경로당에서 요리 강사 제안을 받았어요. 평소에 반찬을 가져가면 어르신들이 늘 물었거든요. 이거 레시피 좀 알려줘요. 맛이 예술이야. 처음엔 웃으며 넘겼는데 이번엔 진짜로 제안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서 요리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콩닥거리더군요. 평생 반찬을 해왔지만 누구에게 배우러 온 사람들 앞에 서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이제 내 솜씨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게 그렇게 뿌듯했어요. 그리고 설악산 1박 2일 여행. 그건 정말 제 인생 첫 진짜 여행이었어요. 예전엔 늘 아들 가족 여행 가방 싸주기 바빴죠. 이번엔 제 짐만 챙겼어요. 옷 2벌, 운동화 1켤레, 그리고 손수건 하나.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산 능선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가슴이 저릿했어요. 같이 간 친구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죠. 순자야, 내 웃는 얼굴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렇게 웃는 게 뭐라고. 그날 밤 숙소에서 웃다가 울다가 결국 친구들이랑 새벽 2시까지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그동안 꽉 막혀있던 마음이 그 바람 속에서 조금씩 풀어졌어요. 그 다음 주엔 온천 여행을 다녀왔어요. 버스 안에서 노래도 부르고 젊은 시절처럼 사진도 찍었죠. 물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이상하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지금 행복하구나. 누가 시켜서도 누굴 위해서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서 느끼는 행복. 그게 얼마나 따뜻한 건지 이제야 알았어요. 며칠 후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편지가 한 통 있더군요. 민준 드림. 짧은 쪽지였어요. 엄마 연락이 안 돼서 왔다가 그냥 갑니다. 글씨가 조금 삐뚤었어요. 그 밑에 붙어있던 이웃의 메모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아드님, 요즘 어머니 바쁘셔서 집에 잘 안 계세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어머니 바쁘셔서. 이 말이 내 인생에 쓰일 줄은 몰랐어요. 평생 누굴 챙기느라 뛰어다니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바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날 밤 민준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엄마, 진짜 요즘 바쁘세요? 저는 짧게 답했어요. 응, 많이 바빠. 나중에 시간 되면 밥 한 끼 하자. 그 뒤로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안에 예전엔 없던 거리감이 생겼죠. 그런데 그 거리가 이상하게 편했어요. 아들이 혼란스러워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이웃에게 들었어요. 아드님이 그러시더라니까요. 우리 엄마가 바쁘다고요? 하면서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웃었어요. 그래, 그 아이가 몰랐던 거죠. 엄마도 사람이고 엄마도 자기 인생이 있다는 걸. 요즘 제 하루는 정말 분주해요. 아침엔 경로당에서 요리 강의 준비하고 오후엔 노래교실 친구들이랑 점심 먹고 저녁엔 여행 모임 단톡방 확인하느라 바빠요. 하루가 짧을 정도예요. 하지만 이 바쁨은 예전처럼 피곤한 게 아니에요. 이건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요. 밤이 되면 하루를 정리하며 거울 앞에 앉아 제 얼굴을 봐요. 예전보다 주름은 더 늘었지만 그 주름 사이마다 웃음이 깃들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려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구나. 누구의 엄마가 아닌 그냥 박순자로 사는 하루가 이렇게 따뜻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제야 조금은 알겠어요. 행복이란 게 멀리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저 내 안에 있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창문을 열면 밤바람이 살짝 스며들어요. 그 바람이 내 어깨를 스치며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잘 살고 있네, 순자야. 그 말이 참 고맙더군요. 정말 이제야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추석을 보름 정도 앞둔 날이었어요. 아침에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화면에 지혜 며느리 이름이 떴죠. 잠시 망설였어요. 이 아이가 먼저 전화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에 저희는 친정 쪽 먼저 가기로 했어요. 그래. 네, 그래서 아마 민준이가 먼저 어머님 뵐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명절인데 아들 혼자 온다고. 그래도 예의상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래, 알았다. 조심해서 다녀와.
네, 어머님도 건강 챙기세요. 통화를 끊고 나니 묘하게 가슴이 싸늘했어요. 결혼 초엔 명절마다 꼭 들렀던 아이들이 이제는 아예 친정 먼저 간다며 자연스럽게 선을 긋는구나 싶었죠. 그래, 이번엔 나도 그냥 내 일정대로 가야겠다. 그때 마음 한켠에서 작은 결심이 스며들었어요. 며칠 뒤 부산 친구들이 전화했어요. 순자야, 우리 추석 전에 부산 한번 갈까? 온천도 가고 회도 먹자. 그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좋지. 그래, 가자. 처음으로 명절에 가족 아닌 친구와 약속을 잡았어요. 그게 왜 그렇게 설레던지요. 추석 열흘 전쯤이었나 아들이 불쑥 집에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말. 엄마, 추석 음식은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추석 음식? 이번엔 안 해. 안 해요? 그래. 엄마는 이번에 부산 가기로 했거든. 친구들이랑. 아들이 믿기지 않는 얼굴로 저를 봤어요. 명절에 여행을요? 그래. 온천도 가고 오랜 친구들도 만나고. 민준이도 이번엔 외식하렴. 나 없다고 세상 무너지진 않아. 아들은 그제서야 약간 언성을 높였어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추석이에요. 지혜도 준비 안 하고 저 혼자 뭘 하라고요. 그럼 지혜 친정 가서 같이 있지 그래? 그건 이미 가기로 했으니까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속에서 뭔가 탁 하고 끊어졌어요. 그래, 잘 됐네. 서로 편하겠네. 엄마,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마침 아들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혜 이름이 화면에 번쩍였죠. 민준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명절에 여행 간다는 얘기를 며느리에게 얘기했죠. 며느리가 바꿔달라고 했는지 민준이가 스피커폰을 켜더군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려온 목소리, 제게는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어머님, 시어머니 맞으세요? 며느리 특유의 반쯤 비꼬는 어투였어요. 어머님 명절에 여행 가신다면서요? 세상 참 좋아졌네요. 시어머니도 자유를 찾으시다니. 그 말에 아들이 당황한 듯 말했죠. 지혜야, 그만해. 하지만 저는 이미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 같기도 하고 체념 같기도 한 웃음이었죠. 지혜야. 네, 어머님? 그래, 맞아. 이제 나도 좀 자유롭게 살아보려 해. 너희도 자유롭게 살잖니? 어머님, 그런 말은 좀 서운하네요. 서운해? 그럼 내가 물어보자. 지난 5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알아? 아들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도 잠시 말이 없었죠. 그 틈에 제 속에 눌려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매주 반찬 싸서 갖고 청소하고 명절이면 새벽부터 장 받고 그걸 5년 동안 했어. 근데 돌아온 게 뭐였니? 오지 말라, 이제 괜찮다, 명절이나 어버이날에만 오라. 그 말 듣고도 나는 웃었어. 왜인 줄 알아? 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 친정 엄마하고는 자주 만나고 외식도 하던데 나는 뭐였을까? 내 생일도 모르는 아들 만들어 놓고. 그게 다 요즘식 가족이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목끝에서 폭발하듯 쏟아졌어요. 나는 그냥 너희 집 식탁에 김치 하나쯤 얹어주는 사람 정도였겠지. 근데 이제 그 역할도 내려놓을 거야. 아들은 눈을 들지 못했어요. 며느리 쪽에서도 작게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전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민준아, 지혜야. 이제 나도 내 남은 인생 살 거야.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 밥 걱정도 안 하고. 내가 만든 반찬 냄새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바다 냄새 맡으면서 살 거야.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이 정적에 잠겼어요. 휴대폰 너머에서 며느리가 뭐라 중얼거렸지만 저는 더는 듣지 않았어요. 전화기를 뒤로 하고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죠. 그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는데 왠지 모르게 시원했어요. 아들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엄마 진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 그동안은 너희 세상에서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 세상에서 살 거야. 그 말이 제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렸어요. 그동안 눌려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화가 아니라 해방이었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이 예전엔 안쓰러워 보였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담담했어요. 민준아.
네. 엄마가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젠 엄마도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야. 그 말이 끝나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건 오래 묵은 엄마 역할을 내려놓는 순간의 눈물이었죠. 아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다녀오세요. 조심히요. 그 말을 남기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거실이 고요해졌어요. 그런데 그 고요함이 참 좋았어요. 이제야 정말 내 공간, 내 공기 같았죠. 그날 밤 저는 부산행 기차표를 예매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이제는 돌아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죠. 창밖엔 달이 환하게 떠 있었어요. 그 달빛 아래서 속삭였어요. 그래, 순자야. 이젠 진짜 내 인생이야. 그날 이후로 민준이는 연락이 없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겠지만 이젠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제 삶이 있었고 그 아이도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이웃 아주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어머니, 아드님이 요즘 좀 힘들어 보이던데요. 퇴근할 때마다 혼자 걷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잠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잡았죠. 이제 그 아이도 자기 몫의 외로움을 알아야지. 그 후에야 들었어요. 그날 밤 민준이가 혼자 컵라면을 먹으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고. 그릇을 앞에 두고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더군요. 그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낯익은 주방, 불 꺼진 거실, 그리고 혼자 앉은 그 아이의 뒷모습. 아무도 없는 집에서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가 그 아이 마음속을 울렸을지도 모르겠네요. 후배가 그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팀장님, 요즘 어머니랑 연락 안 하세요? 어머니 연세가 이제 63이죠? 그 말에 민준이가 잠시 멈췄대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했다더군요. 63세 평균 여명. 그 숫자가 스크린에 뜨는 걸 한참 바라봤대요. 약 21년. 그 아이가 그걸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그렇게 짧을 줄 몰랐다고. 엄마와의 시간이 그렇게나 남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더군요. 그때부터였대요. 어릴 적 제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고. 아빠 없이 그 아이 하나 키우겠다고 새벽마다 어두운 길을 걸어가던 제 뒷모습. 눈 오는 날에도 병원으로 향하던 낡은 코트 자락. 그때 민준이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대요. 엄마는 늘 내 곁에 있었는데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그날 밤 지혜가 물었답니다. 왜 그렇게 말이 없어? 민준이는 대답 대신 컵라면 뚜껑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다더군요. 내가 너무 했나 봐. 지혜도 그 말에 아무 소리 안 하고 앉아 있었다네요. 그리고 잠시 후 작게 덧붙였다더군요. 나도. 어머님 생각하면 좀 미안해. 그 말을 들은 민준이는 그제야 웃었대요. 지혜야, 우리 둘 다 참 어리석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쓸쓸했을까. 이제야 그 아이가 제가 걸었던 길의 외로움을 조금은 알게 된 거겠죠. 그날 이후 민준이는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휴대폰을 열어 제 번호를 눌렀다가 끝내 전화를 걸지 못했다더군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이 되더라고요. 어릴 때는 제가 늦게 들어오면 현관 앞에서 신발 들고 기다리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그 아이가 제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니. 세월이 참 잔인하게도 돌고 도는 법이네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그 아이의 그 모습을 상상했어요. 라면이 식어가는 동안 엄마라는 이름을 곱씹으며 한참을 혼자 있었을 그 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저릿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나진 않았어요. 이건 슬픔이 아니라 그 아이가 드디어 한 걸음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 같았거든요. 그래, 민준아. 이제야 조금씩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불을 끄고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마음 한켠이 따뜻했어요. 아마 그 아이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멀리서 서로를 떠올리며 오랜 시간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열리고 있었겠죠. 그날이었어요. 3개월 만에 민준이가 집에 찾아왔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목소리 대신 낯선 냄새가 먼저 들어왔어요. 배달음식 냄새도 사온 반찬 냄새도 아니었어요. 조금은 어설픈 그러나 따뜻한 냄새였죠. 엄마, 저희가 만든 거예요.
테이블 위엔 김밥, 잡채, 미역국이 올려져 있었어요. 모양은 제각각이었지만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정성이 들어 있었다는 걸요. 민준이 쑥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늘 해주시던 것처럼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번엔 우리가 해봤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그래, 괜찮네. 모양이 제법이야. 지혜는 어색하게 손을 비비며 말했죠. 저희끼리 하니까 얼마나 정신없는지 몰라요. 어머님이 그동안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 말이 참 낯설고 또 고맙더군요. 세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조용히 웃음소리가 오갔죠. 그렇게 밥 한 끼를 마치고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다음 주에 일본 온천 가는데 같이 가요.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그 말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순간 젓가락이 멈췄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죠. 아, 미안한데 그때는 안 되겠다. 왜요? 그때 친구들이랑 베트남 가기로 했거든. 그 말에 민준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베트남이요? 그래. 평생 못 가봤잖아. 살아있을 때 한 번쯤은 가봐야지. 순간 아들이 말문이 막힌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진짜 대단하시네요. 대단하긴 뭘. 이제야 좀 나답게 사는 거지. 지혜도 옆에서 미소 지었어요. 어머님 여행 사진 꼭 보내주세요. 저희도 나중에 따라가 볼게요. 그 말에 저도 웃었어요. 그날 그렇게 셋이 도란도란 차를 마셨죠. 아들은 옛날처럼 제 얘기를 들었고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참 신기하더군요. 예전엔 늘 제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는데 이젠 그들이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됐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알겠어요. 가족이란 건 한쪽이 끊임없이 참거나 매달릴 때보다 서로의 거리를 인정할 때 비로소 따뜻해진다는 거리요. 요즘은 민준이가 먼저 전화를 걸어와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그러면 저는 스케줄을 보고 말하죠. 그날은 안 돼. 친구들이랑 봉사 가기로 했거든. 다음 주면 어때? 그러면 아이는 웃어요. 알겠어요. 다음 주로 예약이네요. 그럴 때마다 괜히 마음이 따뜻해져요. 예전엔 의무로 오던 아이가 이제는 진심으로 보고 싶어서 찾는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가끔은 제가 먼저 전화를 하기도 해요. 민준아, 요즘 일은 어때? 괜찮아요, 엄마. 지혜랑은 이번 주말에 산책도 갈 거예요. 그런 평범한 대화가 이젠 세상에서 제일 고맙게 느껴져요. 가끔은 아들네 집에도 가요. 하지만 이제는 불쑥 찾아가진 않아요. 서로 약속을 잡고 서로 시간을 맞추고 억지로가 아니라 보고 싶을 때 만나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누구도 짐이 아니고 누구도 희생하지 않는 관계. 그게 진짜 가족이지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매일 저만의 일정을 갖고 살아요. 수요일은 노래교실, 금요일은 등산 모임, 토요일은 봉사활동. 일요일엔 친구들이랑 커피 한잔하면서 웃고요. 그 사이사이에 아들 연락이 오면 그냥 웃으면서 나중에 보자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예전엔 가족이란 늘 함께 있어야 한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알겠어요.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걸요.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그동안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라요. 눈물도 후회도 많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감사로 남아요. 그 모든 아픔이 결국 오늘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사랑은 매달리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였어요. 놓고 나서야 비로소 서로가 서로에게 더 따뜻해질 수 있더군요. 자식에게서 졸업하니 그제야 진짜 엄마가 됐어요. 그리고 63년 만에 드디어 나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찾아가요. 보고 싶을 때 그때 만나는 사이. 그게 진짜 가족인 것 같아요. 창문을 열면 저녁바람이 들어와요. 그 바람이 제 머리칼을 스치며 속삭이는 것 같아요. 그래, 순자야. 이제 잘 살고 있구나. 그래요. 이제야 정말 제 인생이 제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도 비로소 진짜 모양을 찾게 된 거죠. 오늘도 40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의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